이론서 50페이지 거버넌스 계속 들어갈게요. 사실 끝났거든요. 아까 이제 그림 설명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어요. 등장 배경 한번 보면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 이 표현 자체가 관리주의라는 뜻이고, 관리주의는 정부 주도의 행정을 지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적입니다. 집권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참여, 시장의 참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불편하게 생각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NPM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공공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끼는 데 초점을 두었었던 거죠. 효율성이에요. 얘는 NPM이에요. 제가 NPM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신공공관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민주성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시민의 견해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거버넌스가 되겠죠. 독립성이 전부는 아니야. 국가관리에 있어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개념을 한번 보면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예요. 협치죠, 여러분. 각 참여자 집단은 국정 운영의 뭐다? 파트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파트너십이다. 같이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워딩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참여자 간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정부와 시장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등을 네트워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그래서 협력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협력적 네트워크. 다만 NPM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시장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였다면 거버넌스는 거기에 시민사회가 들어가는구나. 그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되게 심플한 거지 뭐. 그다음 두 번째 칸에서 신뢰 및 참여를 전제로 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있어야지만이 협력적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나 시장의 참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참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면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체계일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불분명한 경계라고 되어 있어. 워딩이 어렵죠. 불분명한 경계. 여기서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이제 경계가 뚜렷하다 이러면은 이 국정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분명한 경계라는 건 뭐냐면 국정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옛날 900 관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를 불분명한 경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자 수가, 국정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학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감을 잡는 것이 인문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워딩들을 외우려고 하기보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그 설명들 있죠. 그걸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OX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 사실 여기서부터 약간 불편할 수도 있거든. 정치적 과정이 뭐다 막 이렇게 용어 정리하지 않잖아요. 법용어처럼. 그럼 여기서 보통 행정학에서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간섭 같은 거, 요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정치적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참여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과정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X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거버넌스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일 거야. 이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뉴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나와서 불편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뉴 거버넌스랑 거버넌스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실제 행정학과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도 이거는 차이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험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뉴 거버넌스론은 계층제를 제외하고, 여기서 계층제는 정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럼 제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이걸 포함하고 그래서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해서 공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뭐 문제 없겠죠.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틀린 선지가 되지. 3번에 거버넌스는 정책 과정에서 정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민간 부문 및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영리 부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민간 부문이라는 것은 시장 업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영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내에서 이 시민사회 안에는 모두 있어요. 시민단체 같은 조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다양한 조직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서 네트워크라는 것도 말이 없지만 협력적 네트워크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선지를 바라봐야 된다.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딱 설문조사 한번 해본다 생각을 하면 뭐 어떤 사람이든 다 국민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도 되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의원들 월급 주고 관료들 월급 주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주인인 것도 맞아요. 그러면 국가 관리의 방향성도 누가 정하는 게 좋다? 국민이 정하는 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관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내지는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국민이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이 이론에서는 봉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뉴 퍼블릭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워딩은 이거예요. 서비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서비스를 번역을 할 때는 봉사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봉사가 무슨 의미냐? 학자마다 이제 추상적인 용어니까 용어 정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의미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의미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국민들이 자기에게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공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공청회를 연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소를 장을 만들어줘야 되죠. 즉 공론을 만들 수 있는 그 장소, 공론의 장을 형성을 한다. 그게 봉사의 첫 번째 축이 돼요. 공청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었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해. 그러면 공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 이것도 봉사라고 보는 거예요. 즉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시민들은 그 공론의 장에 가서 뭘 하면 돼요? 열심히 토론하면서 공통된 어떤 견해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하면 된다? 국민이 정한 그 방향대로 집행을 해주고 중재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 왜냐? 여기서 중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어떤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론을 만들어내면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된다. 이거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있어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무게중심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중요한 어떤 참여자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버넌스는 아까 뭐였어요? 이퀄 관계라면 이 신공공 서비스론은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좀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엄청 추상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학부 같은 데서 보면은 실제로 논문을 읽잖아요. 논문을 보면 논문 자체도 그리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그래도 제가 몇 번 읽어보고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봤어요. 한번 살펴보면 이 MPS라고 하죠.
신공공 서비스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존의 NPM을 비판하면서 나온 국가관리 패러다임이다 이러는 거예요. 야, 국가관리할 때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론대로 하자 그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 위에 워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민들이 참여가 중요한 건데 아끼는 것만 넌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지나친 능률성 강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은 소비자가 아니야. 뭐라고 한다? 국가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NP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국민은 소비자와 같다 이랬었죠. 그래서 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NPM의 요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주의를 강조했었던 거예요. 근데 NPS는 그런 관점이 아니야. 야, 그러면은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정부 너희가 서비스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네? 그래서 만약에 불만족, 만족 그 5점 척도로 쫙 나열해가지고 불만족이 많으면 국가관리 잘못하는 거고 만족도가 높으면 국가관리 잘하는 거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국민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만족, 불만족 이것만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공론의 장에 뛰어들어서 참여해서 자기 견해를 제시해야만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뭐라고 본다? 주권자다, 시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시험 선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OX를 만든다고. NPS는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한다. 틀린 선지예요. 아시겠죠? NPM에서는 국민을 고객으로 간주하지만 NPS는 고객이 아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NPS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면도 있어요.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직권적이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시민사회 참여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적인 거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직권화를 비판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저런 말씀 여러 가지 드리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행정학개론 이제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큰 논술형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를 비교하여 논하시오. 이게 큰 문제였었어요. 그럼 여기서 보통 이제 행정학을 만약에 전공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얘는 정부잖아요. 그쵸? 영어 번역을 하면 얘는 우리가 지금 배웠죠.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체계라고 배웠죠. 이 거버먼트랑 같은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900 관리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900 관리가 뭐예요? 시장이나 시민사회 참여 좋아하지 않고 정부 주도하에 국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버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관리를 주도하는 세력이 지금 다른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잡은 상태에서 쭉 목차 잡고 써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버먼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혼자서 국가 관리한다, 주도해 나간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권적이다. 시민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그게 NPS 요점이 되겠다. 좋아요. 이거를 사실은 저도 뭐 막 설명을 많이 막 하고 싶은 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시험에서 만약에 잘 안 다루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꺼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시험지 펼치면 2문제 이상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근데 한 번 해두면 얘가 먹여 살리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자, 등장 배경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NPM에 대한 비판이다. NPM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비판했었어요? 능률성에 지나치게 집착했었다.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00 관리론에 대한 비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900 관리가 뭐다?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 관리주의랑 같은 뜻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시험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안 써요.
아까 제가 뭐 논술 얘기하면서 거버먼트 얘기했었죠. 그것도 같은 표현이야 다. 예역에 대한 비판이다. 너무 직권적이라는 거예요. 시민사회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개념 볼게요. 봉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공공관료는 관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듣기 조정이 아닌 봉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봉사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현이 있죠. 이거 조정한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스티어링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잡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적어두세요. 일단은 방향잡기. 방향잡기. 이것도 말이 사실은 추상적인 말이거든. 스티어링 한다는 게 뭘 방향을 잡는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럼 저기서 방향 잡는다는 건 이거예요. 아까 NPM이 이렇게 있었어요. 정부가 센터에 있고 부수적인 업무는 민간 업체한테 이제 위탁하는 거 맞죠, 여러분? 어떤 업무를 맡길지 정부가 정하고, 그리고 이 위탁한 조직들을 관리하는 거 있죠. 이거를 방향잡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조정, 방향잡기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한테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봉사의 의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론회장을 만들어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하다. 네, 그리고 학자 이름도 체크를 해둘게요.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 2000년. 이거 체크하세요.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 2000년. 한글로 제가 적어둘까요? 덴하르트. 덴하르트. 근데 이제 뭐 덴하르트 앤 데나르트라고 저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있죠. 이게 데나르트 부부세요. 부부. 그래서 데나르트 앤 데나르트예요. 부부예요. 부부가 학자세요. 2000년에 쓰셨어요. 글을. 논문을.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참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특히 이제 시민의 참여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밑에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NPM의 이론적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NPM 이론적 배경 내가 뭔지 말로 해볼게요. NPM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은 분권화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죠. 그리고 주인대리론을 배웠었죠. 주인대리론은 NPM에서 활용하는 게 인센티브 제도예요. 공무원들한테 재량을 줘. 근데 업무를 잘 처리했어. 그러면 성과상여금도 좀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비용론도 활용을 했었죠. 이 어떤 업무를 정부가 직접 생산을 할지 아니면 바깥에 맡겨서 처리를 할지 고민할 때 거래비용을 따져보면 좋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NPM의 이론적 배경이었었죠. NPM의 이론적 배경은 단독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주인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혹은 거래비용론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NPS 이론적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참고 표시하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요점은 정리를 해놨어요. 복합적인 토대다. 그러니까 복합적 토대라는 게 짬뽕탕이란 뜻이에요. 여러 이론들 다 그냥 합쳐둔 것에 불과하다. 근데 괄호 열고 지금 뭐는 예외라고 나왔어요? 공공선택론은 예외라고 나왔죠. 이유는 간단해. 공공선택론 계열의 이론을 쓴 거는 NPM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얘는 NPM에서 활용이 됐었으니까. 이거 빼곤 다 활용한다. 이렇게 가세요. 공부를 할 때. 그럼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그럼에도 내가 몇 가지 요점 정리는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칸에서 민주적 시민의식 이론하고 공동체와 시민사회 모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민사회에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그 두 가지 모델에서 하고 싶은 말이야. 세 번째 칸에서 조직적 인본주의라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인간주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주의. 자, 관리주의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인간관계론이었었죠. 인간주의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한다? 조직 관리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견해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론을. 그러니까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인간주의를 활용한다. 이 말이 조직적 인본주의랑 같은 뜻이라는 뜻. 그 다음에 밑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활용한다고 나왔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다양성. 여러 시민들의 견해를 다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공론을 추출하는 거니까 다양성과 친한 개념이 된다는 거지. 앞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내가 빠르게 치환도 할 수 있어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 이퀄 다양성 강조. 이렇게 딱 공부를 해두시는 거예요. 일단은 뒤에 또 내용 나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다음에 신공공 서비스론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굵직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일단 체크하세요. 방향잡기보다 봉사다. 아까 제가 방향잡기는 뭐라고 했었어요? 어떤 업무를 민간업체한테 맡길지 정하고 민간업체 관리하는 거, 이걸 방향잡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되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국가의 역할은 노적기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안 적으셔도 돼요. 방향잡기여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봉사여야 한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노적기여야 한다. 이거는 900 관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NPM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얘는 NPS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설명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 방향잡기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노적기하고 방향잡기를 한 세트로 공부하시면 돼요. 사실은 국가를 운영하는 그 과정을 배를 몰고 가는 이제 쭉 나아가는 항해하는 과정 있죠. 거기에 비유한 거야. 그럼 이제 정부 역할이 노적기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직접 방향 정하고 너희들이 직접 노도 저어라. 서비스도 다 공급해라. 그 뜻인 거예요. 그럼 방향잡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직영이에요. 직영. 방향잡기는 뭐야? 그러면 방향잡기는 그러니까 노적기는 직영이고 방향잡기는 너희가 직접 다 노 젓지 말고 노 젓는 애들은 민간 업체한테 맡기고 너희는 이렇게 방향타만 잡아라. 그 얘기가 방향잡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간접경영, 얘는 직영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다만 노적기, 방향잡기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지. 항해하는 과정에 비유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익의 추구. 정부의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공익이 되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공익. 자, 그런데 그럼 공익이 뭐냐? 질문을 던지면 학자마다 또 견해가 달라요. NPM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을 극도로 높여주는 게 공익 달성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면 NPS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공익은 아까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시민들이 공론회장에 참여해서 공론을 만들어냄으로써 공익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담론의 결과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관료는 이러한 공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담론을 정하는 건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 공론을 뭔가 만들어냈을 때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 협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얘기인 거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는 국민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NPS 같은 경우에 밑에 세 번째 칸 보세요. 시민의식을 강조한다. 시민의식 강조가 결국 뭐예요? 참여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주인의식 가지라는 뜻이에요. 주인의식 갖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자기 할 일 하기도 바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이제 나가 있어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있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긴 한데 그 선거권이라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예, 그거의 소중함을 외국에서 이제 살고 있을 때 느낀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내가 이제 선거에 참여해서 내 표를 통해 가지고 내 의견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표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도 아닌데 선거는 왜 참여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론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주인의식이거든요. 주인의식과 관련성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전략적 사고라고 나왔어요.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런 의미예요. 시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전략적 사고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논문에서.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대요. 민주적 행동은 뭐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 전략적인 합리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구한다. 두 번째 칸에 다면적 책임성에다 체크해 두세요. 다면적인 책임성. 공무원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행정학에서는 의무예요. 의무. 국민에 대한 의무. 이거를 책임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근데 이 의무가 비단 국민한테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내 위에 있는 상관한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직업의식 있잖아요. 소명심. 이런 거에 따라서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의무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게 이제 MPS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다면적인 책임성을 지닌다. 그 다음 밑에 이거 중요하죠. 잘 나와요. 국민은 고객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시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 국민은 고객이 아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보세요. 소비자, 즉 고객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호불호를 표현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어떤 서비스 공급을 해서 아, 나 이거 별로야. 나는 더 좋은 거 선택할래. 이 자체가 국가 관리에 적극 참여해서 자기 견해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로 간주한다면. 그 다음에 인본주의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인간관계론에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견해를 듣는 걸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보는 거지. 인간주의적인 관점이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뭐 쉽다면 쉽다고도 할 수 있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1번 문제는 잘 나온다. 지금 보면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이거 워딩 잘 읽어야 돼요. 만약에 빠르게 읽다 보면 신공공 관리론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신공공 서비스론이다. 공무원들은 시민이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선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구급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공공 서비스론은 자, 이거 포인트 잡아야 돼. 전략적으로 생각한다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여기다 동그라미 해야 돼. 그럼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시험지에서 스트레이티직이라는 그 용어를 번역을 할 때 전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유리해요.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시민과 협력하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민들은 또 한편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내 견해 표출하려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시민들은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 뭐 공청회 가야지. 생각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선제가 되죠. 이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한번 쭉 복기를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면 워딩을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도 돼요. 내가 이제 OX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 기출이에요. 신공공 서비스로는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민주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자, 뭐가 틀렸어요? 내가 말한 거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해볼게. 신공공 서비스로는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민주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맞아요. 눈치챘어요?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유치한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선생님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거는 2018년도 지방지 7급에서 나왔던 선지예요. 예, 그리고 나서 20년도 군무원 7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다른 역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로봇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출 데이터 선지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차이일 뿐이에요. 로봇과 비슷하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나는 강사 그만하면은 저 유해동물 사냥꾼 될 거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3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민주적인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이런 거 문제 풀 때 기술이 뭐냐면 어떤 걸 이론적 배경으로 하는지를 지금 깔아둔 거거든요. 그러면 확인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공공선택론이 들어가 있으면 틀린 선지예요. 공공선택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올바른 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나눠서 외우려고 한다기보다 이거는 뭐냐면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미상으로는. 그다음에 조직적 인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을 짬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올바른 선지가 되겠죠. 올바른 선지다. 공공선택론이 들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공식을 외우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암기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제가 하루에 대략 한 14페이지 산정해서 나가면은 진도가 무사히 다 끝나더라고. 근데 오늘 뭐 14페이지 진도는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정말 분량 많지 않게 나가잖아요. 조금씩 진짜 나가는데 사실 이렇게 진도를 나가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외우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장, 세 장도 못 하는데 300장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 내가 다음에 행정학 이론서를 받아들였을 때는 거기에는 460페이지짜리 밀도가 꽉 찬 이론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몇 페이지도 뭔가 머릿속에 못 넣고 있다면 460페이지짜리를 넣는 거는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 다 겪는 시행착오야. 어차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낯선 학문이니까. 그래서 조금을 공부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머릿속에 각이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 점을 염두에서 이 수험 생활을 하시면 나중에 각 과목을 정복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페이지서부터 제가 보니까 진도를 나갔더라고요. 이론서를 봤을 때 12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 지금 벌써 54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까지 벌써 진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54페이지까지 쭉 한번 훑어보긴 했는데 내 머릿속에 뭐가 있나 항상 확인을 조금씩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거는 그냥 수험 행정학을 먼저 경험한 것뿐이에요. 머리가 뛰어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근데 내가 몇 번 수험 행정학을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행정학 공부할 때 깨달은 건데 내가 뭔가 리딩을 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리딩을 하면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윌슨, 역관주의, 블러블러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내가 머릿속에 각이 나는 공부를 하려면 뭐가 더 도움이 되냐면 차라리 공부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자기 스스로한테. 역관주의 리딩 했잖아요. 역관주의가 뭐지? 그리고 스스로 답변하세요.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사람 뽑는 인사행정 제도. 윌슨은 정치행정 이원론 주장했다. 이거 한 줄로 끝이거든요. 그럼 정치행정 이원론은 뭐지? 질문하면서 리딩을 하세요. 그러면 정치와 행정을 분업화하자는 거구나. 정당인들이 공무원 역할 하지 말라는 거구나. 정치와 행정 별도로 분업화해서 국가관리해야지 능률적인 국가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면 속도가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늦죠. 당연한 거예요. 속도는 늦어요. 속도는 늦는데 그렇게 리딩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교재를 리딩을 할 때 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중요한 워딩 중심으로 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안 해도 돼. 초반에 이제 행정학을 접근할 때 한두 번 정도만 습관을 들여놓잖아요. 그 다음에 배웠던 걸 여러분들이 다시 회독을 하실 때는 그 질문을 하면서 공부한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그리고 질문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잠이 안 와요. 이게 그냥 읽잖아요. 그럼 졸려요, 여러분. 진짜 졸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이게 머리를 쓰는 행위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쓰는 행위를 해야 좀 덜하다. 지루함이. 자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쭉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뇌과학자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어떤 교수님이. 근데 질문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학술지를 읽어보고 안 건 아니잖아요. 공부해보다 보니까 그게 더 빠르네. 이거를 이제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의외로 되게 속도가 빠릅니다. 진도 나가는 거는 여러분 저는 이게 업자인 사람이 업이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빨리 나갈 수 있고 많으면은 많은 대로 또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씩 익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질문 있으면은 저한테 또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